는 사실 우리 그 용행군이죠. 용행군. 우리 어렸을 때 만났던 우리 용행군은 이놈의 시키들 이러면서 혼내키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하실 거면 1년 한 학기 더 늦춰서 논문 쓰세요. 이랬던. 그런데 갑자기 작가로 변신을 해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하여튼 저는 임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혼인 장애 여성들은 그녀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 중 지적장애가 있는 이혼 여성들은 인지적 기능의 한계가 주는 어려움을, 시각장애 이혼 여성들은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의 품성과 자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혼의 장애 여성들은 주변인들의 그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의 장애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변인들에게 그녀를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신중하게 드러내는 양육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성장한 자녀들을 둔 장애 여성들은 자신의 장애가 자녀들의 결혼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 여성들은 자녀 혹은 자녀의 양육을 둘러싼 주변인과의 관계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장애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서 매사 조심하거나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거기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사노동의 버거움,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활동 지원사의 지속성 및 좋은 관계 유지, 자녀의 장애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들은 자녀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였으며 그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를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어머니로서의 당당한 자세, 훈육자로서의 역할 필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 등을 이야기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스럽게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선배님. 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질적 논문을 쓰시려면 이렇게 질폭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김혜영 교수님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수님만 보면 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만 보면 하여튼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났습니다. 근데 저는 117쪽에 뒤틀려진 몸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서 여기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마음도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뒤틀렸던 사람인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장과 단어를 만나서 저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쓰셨구나 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참여자 P입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 여성들은 비장애인들한테 그거 성적인 것에 대해 아무 말을 못하고 못 들은 척 피하는 거지.
우리 장애인 여성들도 성에 관심이 많거든. 솔직히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 아무튼 저는 그런 분위기 있다 보니까 1차만 하고 나오거나 핑계대고 먼저 나오기 바빴어요. 이제 우리 장애인끼리 모임이 있거나 장애인 친구들 만나면 회식에서 못 풀었던 그런 야한 이야기 하는 거지. 무슨 저를 포함해서 장애를 가진 여자들 그런 성욕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딱 그 정도가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뇌병변 장애 여성 C는 언어 장애가 있고 비장애인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뒤틀린 몸을 지닌 자신과 성적인 농담을 하려는 비장애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오히려 그런 성적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비장애인들이랑은 야한 이야기는 절대 못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어장애가 있잖아요. 비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벌써 표정이 답답해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성적인 거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저 같은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온몸이 비틀리고 흔들거리잖아요. 이런데 성적인 농담을 한다 해봤자 우습게 생각을 하겠죠. 그 몸으로 섹스를 한다고 별짓을 다 하네. 점점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많은 대상들 중에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성적인 너무나 성적인이었어요. 처음 제목은요. 왜냐하면 성과 사랑으로부터 너무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도 역시 비장애인이나 비장애 남성, 비장애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이 성적이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한 그런 지향점들이 있다는 것을 성적인 너무나 성적인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역설적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상당히 센 경쟁률을 뚫고 그 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자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의 의도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장애 여성들의 소외된 성들을 사람들의 말초적 관심으로 대상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대상화시키지 않을까. 이게 좀 염려된다. 그래서 제목을 고려해 보시라 라고 했고 이 책을 거의 다 쓰고 나서 그녀들의 사랑은 그리고 그녀들의 성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른 듯 다르지 않음이라고 이 책을 거의 끝낼 쯤에 그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다른 듯 다르지 않은 이 책을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만 11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저기 있는 우리 제자 용인군을 만났을 때는 제가 박사 수료자였습니다. 네, 2002년도에 박사를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11년이 뭡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렸죠. 그래서 너무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저 첫 제자들도 정말 제 인생을 걸 만큼 열심히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고 논문을 쓰면서도 3년 반을 그 뭐 가족도 없이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 공허감이나 우울감이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그 우울감을 좀 달래고 싶어서. 그래서 지도 교수님 그 11년을 만나온 교수님이시니까
그냥 늙은 딸이지만 딸 같은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정 아버님 같은 그 스승님을 뵙고 나니까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다 우는 거 들어주시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과 같은 우리 저희 스승님께서 야, 임 박사야, 논문으로 온 우울증은 논문으로 풀어야 된다. 너 지금 논문 열심히 써서 우울증 왔으니까 논문 쓰면서 그 우울증을 해소해봐라 라고 안내해 주셨던 주제가 발달장애인의 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은 이런 주제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 임 박사 너도 알다시피 이 주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중적이고 보수적이고 이중적이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들의 성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알려진다고 해도 상당히 왜곡돼서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너가 40대 후반이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주제로 논문을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2014년도에 연구 현장으로 들어갔고 교수님께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던 게 2015년도에 그때 당시 20대 중후반이었어요. 한 26, 7된 지적장애 상급의 여성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계선 지적 기능? 경계선 정도 있는 그 여성이었어요. 이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장애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장애 티 나요, 안 나요? 저 비장애인 남자 만나면 장애인인 거 금방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저에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장애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같은 그 지적장애인을 만나면 자기가 더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장애 남성이, 비장애 남성이 연예인과 같은 일종의 로망의 대상이면서 자기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그래서 장애 수용이 굉장히 낮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특히 이 여성은 비장애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조건 만남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조건 만남 그러면 일탈한 가정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신의 몸을 자본으로 해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조건 만남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말 그대로 남자라는 낭만적 대상을 만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콤한 사랑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비장애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NS나 랜덤 채팅에서 만나는 오빠들은 야, 술 사줄게, 응? 오빠가 맥주 사줄게, 오빠가 밥 사줄게, 오빠랑 놀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고 오빠가 야, 이걸로 너 저녁 사 먹어, 아니면 뭐 해 하고 2만 원, 3만 원 주는 그 용돈이 일종의 조건 만남인지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낭만적 연애와 사회적 관계망들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여성과 제가 한 4, 5년을 쭉 만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 최근에 또 다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너가 너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너가 나에게 선생님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책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제 남자분 한 분 만나서 딸 낳고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이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단
직접적 계기였고요. 2014년, 15년도 있고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이 책을 쓰려면 장애 여성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밥도 함께 사드리고 또 약간의 고마움에 대한 답례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펀드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1년도에 이 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터뷰하기도 너무 힘들고 했다가도 또 이거 책으로 나오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우여곡절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4년 만에 정확하게 만 4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길고요. 길게 하더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으셨는데 보통의 멘탈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는데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11년간의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 힘들었던 여정이 오늘의 임혜영 작가를 탄생시키게 하는 어떤 내공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표현을 일반 여성이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 장애 여성,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일반 여성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비장애인 여성으로 표현한 게 조금은 좀 장애 같은 느낌이 또 역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하고 제가 보다 보니까 장애 여성의,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 여성이 다른 장애 여성과 조금 다른 그 성과 사랑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구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얼마 전에 그 파란당의 어느 모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장애인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정상이다라는 말 안에는 비정상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네. 일반인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 그 보통의 말 안에는 일반인이 아닌 어떤 예외적이고 특수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애, 비장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 없다. 이제 아닐 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아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해서 장애, 비장애 이게 가장 중립적 언어이다라고. 언어는 생각의 집이고 또 언어는 권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혼모 그랬을 때 미혼은 아닐 미자에다 결혼 호자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그 여성이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혼 제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일반인이라든지 정상인이라든지 이런 표현 안에는 비정상이라든지 예외나 특수와 같은 이런 의미들 속에서 장애인과 장애 여성들 또 장애 남성들을 구별짓기 할 수 있는 구획짓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해서 장애와 비장애라고 하는 중립적 언어를 통해서 그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 장애 당사자인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사회적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낯설 수밖에
이제 이 책에서도 인터뷰 뭐 하는 그도 있지만 그 책에 제가 그런 내용도 써냈어요. 장애 여성도 애를 낳아서 애기를 키울 수 있어요? 아이고 본인도 힘들 텐데 무슨 그냥 연애만 해요. 결혼하고 무슨 애를 낳아서 키워. 그냥 연애만 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럼없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자인 장애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전장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하철 출근 시위 하잖아요. 그럴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의 역사들을 거쳐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권리 예산 일부 요구하시면서 출근 시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왜 세상 밖에 나와서 투쟁하고 시위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그 대화를 허구적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허구적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 사회적 대화는 그 사람들의 울퉁불퉁하고 알록달록하고 다차원적인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이해의 지평들이 넓어지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그 안에서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동해 가야 될까? 이게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화와 그 대화는 그냥 허구적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으로 이동해 가자라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그걸 제시했고요. 사회적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명할 수 있잖아요. 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유순호 박사님이 저 책 한 구족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살아왔던 그 여성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을 겹쳐지면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눈물 섞인 이런 언어들로 표현되었고 그 언어들을 듣는 저희들도 또 순호 박사님의 그 삶의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같이 울컥하고 같이 눈물 지을 수 있는 저는 이게 사회적 공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회적 공명이 많아졌을 때 장애 여성들의 이 성과 사랑이라는 것도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떨릴 줄 알았는데요. 말 잘하네요, 제가. 네. 아우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다 받아 적어야 돼요. 언어는 생각이지. 언어는 권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그리고 우리 역시 작가님 우리가 정말 구획짓는 그런 언어들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게 편협하고 나쁜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쓰고 어른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또 교수님 말씀하신 여기서 작가님 대화가 부족했다. 허구적인 대화가 많았다. 사회적인 대화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기반한 주의 깊게 대화하는 거, 이해의 대화를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공명으로 가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한 분만
질문 받아볼까요? 네. 먼저 힘들게 첫 출판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책 내용이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아까 설명한 거 봤을 때 장애 여성에 대한 성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쓰실 때 혹시 성과 사랑에 대한 편견이 많은 이유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어디 좋은 사례 아니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례, 그냥 마음이 아픈 사례 좀 있으면 혹시 경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제 장애 여성분 중에 P인 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제가 이제 책 마지막 후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쓴 내용인데요. 일단 장애 남자든 비장애 남자든 무조건 만나라. 가리지 말고 일단 만나라. 만나다 보면 장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치 그분이 50대 후반이셨거든요. 장애 여성으로서 50대 후반까지를 살아오면서 자신이 언니처럼 경험해왔던 것들을 젊은 여성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성분도 자신이야말로 장애 수용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땡땡 재활원이라고 예전에는 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들이 낮은 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재활원과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은 10살인가 11살에 집을 떠나서 그 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생활하고 재활원이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10몇 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집으로.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기는 가족들한테 버려졌다라고 하는, 방학 때나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그 비장애인 오빠들이 많이 왔대요, 봉사하러.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무조건 비장애인들하고 만나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오로지 비장애인,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실제로 비장애인하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비장애인으로서 장애 여성인 아내의 삶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장애 여성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끝까지 노후를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우리 비장애 여성들도 사실 저도 제 남편하고 그 생각도 많이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외식을 해야 되거나 여행을 가야 되거나 이럴 때 남편이나 아이들이 당신은 못 걷잖아, 이거 휠체어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외식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가족 여행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신 이런 어떤 이제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휠체어로 걷는 사람이나 두 발로 걷는 사람이나, 저는 지금 연골이 좀 찢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걷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거나 걷기의 방식은 다 달라도 걷는다라는 거에서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걷는다라는 것이 의미에서 같은 이 세상에 휠체어로 걷든 두 발로 걷든 지팡이를 짚고 케인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걷든 어떤 식으로든지 걷든지 간에 그 걷는 것이 크게 걸림이 되지 않고 그 걷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누구나 걷기의 방식은 다르더라도 걷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편견, 네, 이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이 자식의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한 발 물러서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 피 여성은 굉장히 당당하세요. 그래서 딸내미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장모님이 장애 여성이 휠체어 타는지 여성이어도 괜찮아요? 그거 본인은 당당하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편견이나 어떤 사회적 인식들이 좀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더불어서 걷는 방식이 다 달라도 걷기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누구나 결국은 사회적 인프라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도 장애 당사자인 우리 선생님이나 이렇게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얼마나 장애 친화적이지 않는 공간입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고정관념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지만 제도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국민적 저항이나 반감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배우. 네. 작가님께서 책에서 전문직 여성다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그런 전문직 여성다움과 장애 여성 그 두 가지의 편견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성다움 하면 참 여성스러워 혹은 여성다워 그러면 우리 김진철 선생님 네. 여성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여성다움이요? 네네네네. 일단 예뻐야? 네. 이제 자기 역할을 주어진 역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철 선생님 여기 공식적인 멘트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이동호 선생님 술자리에서 여성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여자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했다고는 중국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얼굴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요즘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다움 이런 거 사실상 요즘에는 이제 논의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주말에도 예를 들어서 여직원한테 주말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성희롱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요즘에는 이제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나왔으니까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충분히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거를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된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렇죠? 또 특히 여직원이 인데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얘기하죠. 이를테면 여자가 예뻐야지 여자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도 제시된 게 남성들이나 우리 사회가 여성에 갖는 여성성에 대한 공통적인 몇 가지 통념들이 있대요. 일단 여자는 예뻐야, 가슴이 커야, 몸매가 좋아야, 외모에 대한 여성성. 그래서 여성다움에 대한 여성성은 저 같은 여성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죠. 조신해야, 얌전해야, 좀 우아해야. 이런 것들이 여성다움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갖는 통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쁘고 몸매 좋고 가슴도 왕가슴이고 또 거기다 얌전하고 조신하고 조용하고 그런 여성들이 실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우리 사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성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 30대의 젊은 여성, 아주 젊고 20, 30대의 젊은 그렇고 아주 외모가 출중한 그런 아주 소수의 여성들을 가지고 여성다움에 대한 통념이나 여성다움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팔뚝이 굵고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중년의 여성들은 여성 안으로 편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성이지만 여성일 수 없는 존재, 여성이지만 여성답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처럼 장애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도 결국은 이 장애를 우리가 아까 언어는 생각의 집이고 권력의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규정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 극복해야 될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고도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랬을 때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잉여인과 취급을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라봤을 때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들의 몸이나 여성성의 기준에 봤을 때는 전문직 여성다움인 저와 같은 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여성다움에 편입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여는 프롤로그에 해당되죠. 거기에 제 이야기,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을 때 되게 지적이고 또롱또롱하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 대한 환상을 만든 거죠.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또 연구도 하신다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지적이고 아주 까랑까랑하고 똑 떨어지게 이렇게 이런 똑똑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여성일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래 와서 직접 만났는데 푸짐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친근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 책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 여성다움에 대한 이런 우리 사회가 갖는 통념이나 고정관념들도 이렇게 강력한데 과연 장애 여성들이라면 어떠할까?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이 책을 좀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